지금 민주당에는 이제 두 가지 압박이 있는 것이죠. 네. 윤석열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대감을 한껏 표출하면서 부정선거 얘기를 트럼프는 공감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저는 참 그거 네. 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조기를 흔듭니다. 네. 참 이렇게 창피하게. 해가지고 민주당을 친중 내지는 친북, 또 이제 종북이라는 단어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념적인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 경향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이제 트럼프하고 막 그냥 관세를 휘두르고 막 할질하는데 저 뭐 대응할 수 있겠느냐, 미국에 당당할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이번엔 반대편에서 의심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와 우리 또 최고위원이신 이현주 최고위원께서 이 계엄의 국면 속에서 이거는 사실은 국내 정치의 문제기도 하지만은 전 세계의 문제고 또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기서 어떤 위기가 발생하면 동아시아에도 급격한 어떤 그 연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게 그게 IMF의 교훈입니다. 그때 한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그냥 완전히 그렇죠. 그냥 도미노처럼 맞아요. 확산되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 정치 혼란에 이게 시한폭탄이 되고 트리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민주주의를 회복하되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과 동맹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회복되는 나라 더 나아가서는 또다시 이제 지역이나 글로벌 질서를 우리가 이익을 담당하고 주도할 수 있는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 당하는 세상입니다. 네. 이럴 때 조금 더 힘을 발휘하는 어떤 수권의 품격을 갖추는 거. 네. 저는 이게 이번에 이 윤석열 사법 처리 이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번에 보면 사실 그 태극기 세력들이 태극기라고 부르기도 좀 그런데요. 어쨌든 전 근본 없는 세력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보수도 아니니까 뭐 뭔가 이념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모호한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를 또 거론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의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면서 그게 많이 쏙 해소가 들어갔어요. 됐죠. 네. 그게 쏙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거는 이제 예전에 떨어졌을 때 바이든하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조금 얘기가 있었다가 지금은 오히려 부정선거 얘기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겠죠. 자기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그래서 야, 이분들이 정말 정세 파악이 좀 안 되시는구나. 그 부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원래 그 흑인들 시위가 있을 때 트럼프는 군을 투입하라고 그랬습니다. 명령까지 내렸어요. 근데 에스퍼 국방장관이 거부하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거부해서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2021년 1월 6일 날 선거에서 지고 이제 군을 동원할 수 없고 경찰을 동원할 수 없으니까 민간인들 폭도가 갔습니다. 그때 미국의 연방검찰이 내란죄로 트럼프를 수사하겠다 그랬어요. 이 폭동은 의회의 기능을 마비한 폭동이다. 그래가지고 트럼프를 내란죄로 수사하겠다. 이게 연방 검찰 입장이었다. 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이걸 의회에서 논의하면서 사실은 내란죄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어떤 그 자체보다는 미국인들의 삶을 개선하고 뭔가 좀 국가를 좀 제대로 이렇게 좀 하는 어떤 힘 있는 지도자를 원하면서 덮어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넘어갔어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네. 군을 동원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좀 이게 그게 다른 다르죠. 거예요. 그게 이게 다른 겁니다. 미국 같은 네. 경우에는 그냥 지지자들이 몰려간 것이고, 네. 이 한국은 정식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갖다가 선포를 하고 계엄군을 투입한 거죠. 그렇죠. 국회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명령을 보기에는 내리고. 나도 저 짓은 안 했어. 그럼요. 나도 네. 저런 것까지는 하려고 했지만 안 됐어. 근데 윤석열은 했어. 이게 어떻게 가냐고. 아니, 그리고 아까 그 가치 외교라는 가치 동맹, 이것도 사실은 이번에 비상계엄으로 다 깨져버린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일본 특파원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치 외교, 가치 동맹이란 얘기를 하기가 이게 도저히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쿠데타지 않습니까? 친위 쿠데타요. 그러니까 가치 동맹, 민주주의 동맹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본이 뭐 구구가 강하고 그렇다고는 해도 일본도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거든요. 평화헌법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치 동맹이라는 것은 더 이상은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죠. 미국이 믿지도 않겠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두 번째 계엄 선포를 하면은 청주공항 때리고 사드 기지 때리고 특별 그 부대가 사드 기지도 때리고 대구공항도 치고 그리고 만약 북한군을 위장한 인민군을 위장한 그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걸 치고 도망가면서 북한 핑계를 대려고 했다는 걸 미국이 알아버렸잖아.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남기고 이제 골드버그 대사가 떠났는데 그 한국에서 일부 그 극우적인 성향의 정치인들은 자기네들 정권 유지 내 정권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을 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그걸 북한한테 뒤집어 씌우고 책임은 그런 식으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다음 정부로서는 그런 그 미국이 한국을 의식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그 노력도 굉장히 좀 필요. 그렇죠. 며칠 전에 그 미국 의회에서 CIA 국장에 대해서 그 얘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한국에서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것은 군을 움직이는 거고요. 군을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한미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한미 연합사나 이 CIA가 모른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의 정보망이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미국 의원들이 특히 공화당 쪽 의원들이 그 당시 이제 바이든 정부였으니까 그 CIA 국장한테 공격을 막 하더라고요. 당신이 어째서 이런 것들도 몰랐느냐, 군이 움직이는 것을 몰랐느냐, 능력이 안 된다,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다, 당신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동맹 관계에서 이렇게 군을 움직이면서 어떤 얘기도 없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동맹 관계에서 굉장히 심각한 신뢰 훼손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한 신뢰 그 상처를 남겼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정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정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여성의 권익 보호라든가 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을 존중해주고 민주주의를 확산하는데 유달리 민감했는데 한국의 윤석열을 보면 모든 걸 정반대로 했어요. 여성가족부 해체부터 쭉쭉 나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또 북풍을 자꾸 이렇게 도모하는 듯한 기류도 미국에 있어서는 불안 요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빈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품어주고 많이 지지해주는 모양은 창출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관리 차원이고 그 윤석열 정부가 조금 무언가 미국에 부담이 되는 존재인 것처럼 비춰지면서 굉장히 그 견제 내지는 어떤 그 모니터링 체제가 이 정부에 들어와서 굉장히 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근한 예로 여기 미 8군 산하에 501 정보여단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북한에 대한 신호 정보를 주로 수집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매우 특이하게 휴민트 부대를 대폭 강화합니다. 그게 한 2개 대대 정도를 창설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CIA나 아니면 국방정보국 DIA 쪽에서 네. 우리 정보사의 그 OB 요원들을 상당히 포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류 행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또 정보사나 정보학교 군 정예 요원을 양성하는 그 엘리트 정보학교의 그 학교의 교육생들을 미군으로 초청해서 보여줍니다. 501 여단하고 교류 행사를. 그래서 굉장히 짱짱하게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이번 계엄 사태에 보면은 한동훈, 김어준 등 주요 그 체포 대상 인물들이 어디선가 제보를 받거든요. 그게 보면은 국내가 아니라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 그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내용들이 쏟아 나오는데 이런 어떤 정보 라인들에서 수집 활동은 대사관 모르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골드버그 대사 몰라도
계속 그 형성해온 하나의 그 정보의 신경망에서는 무언가가 작동이 되고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제보로 연결이 된다. 네. 이렇게 보면은 미국 의회에서 왜 한국의 계엄을 몰랐느냐 하는 부분은 질타받을 수 있지만 네. 그러나 미국이라고 해서 그 여기가 이제 도감청 집중 지역이고 집중 감시를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후에 전투부대의 기동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그러면은 뭐 백지 상태였느냐. 이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나 그걸 밝힐 수는 없고 네. 출처가 드러나기 그런 때문에 상황일 수는 있겠네요. 이런 네. 어떤 회색지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하. 저는 이번에 그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다는 게 이렇게 다행스럽게 아니 그러니까 느낀 적은 그게 좀 없었어요. 아이러니한데요. 저도 평소에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자주국방을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우리 핵 개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처리 능력이란 이런 걸 포함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자주적인 어떤 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도 이번에 계엄을 보면서 야 이게 만약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저기 전자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심지어는 핵에 대한 그럼 양상이 위협까지 달랐어요. 있다. 그럼 이거 완전히 그냥 엄청난 혼돈이 전 세계적인 재앙의 우리가 핵심이 될 뻔했다. 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2023년부터 한반도 전쟁 얘기는 심각한 국면으로 왔습니다. 그해 11월에 대통령실 지시로 북한 해주의 4군단 합동 타격 계획이 합참에서 수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계획을 수립한 실무자조차 해서는 안 되는 계획이라 그랬지만 대통령실 지시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미국 모르게 잽싸게 해치워야 돼.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다가 대포콘이 격상돼 버리면 계엄이 선포되고 대포콘이 격상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있어 봐. 2023년 몇 월이요? 11월 정확하게 그럼 그때는 신원식이 장관, 국방장관이 때입니다. 돼가지고 집강 끝 군사분야 합의서를 사실상 파기시킨 이후 아니에요. 그때 일부 조항이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일부 조항이 무력하지만 실제 파기는 그 다음에 6월이나 돼서 된 거고 그때 완전히 족쇄가 다 풀렸다고 보고 그리고 용산 지시로 이런 타격 계획을 했는데 그 타격 계획의 내용을 보면은 4군단 사령부 지휘부뿐만 아니라 지휘시설, 병영시설까지도 완전히 초토화해서 앞으로 수년 내에선 서해 쪽의 도발을 엄두도 못 내게 초토화한다. 이거를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수립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4군단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전방에 북한 4개 군단을 다 타격해야 된다. 여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걸 미국 모르게 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대포콘이 선포되면은 전시작전권이 연합사령관한테로 다 전환이 됩니다. 그럼 합참의장이 한수 이북에 가용할 수 있는 부대가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 써서 개 주는 거예요. 괜히 이거 전쟁 분위기 높이고 계엄 선포해 놔봤자 결국은 미국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해 버리니까. 다행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참 국회 이게 투입할 병력도 없어. 그때 가서 이 연합방위 체제가 어떻게 보면은 북풍으로 지나친 긴장 고조를 해서 이 계엄 사태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쓸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이게 어떤 중동이나 이런 데 있는 그 평화유지군 이런 비슷한 어떤 역학적 구도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타냐후 보십시오. 참나.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전시작전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배제돼요. 아하.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성적의 깃발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철저한 자주국방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가자지구 침공하고 레바논 침공하고 지 멋대로입니다. 미국 통제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전자권을 전환하기로 한 거는 94년에 클린턴이 영변을 폭격한다 그러고 2002년에 조지 부시가 영변을 또 때려부신다고 하는데 지들 마음대로 때려부신다고 하니까 미국한테 이거 운명을 맡겨놔서는 우리 국가가 너무 위험하지 않냐.
이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자주국방 그런 얘기가 추진 계획이 나왔었죠. 수립된 거고 네. 전환하겠다고 한 건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더 위험한. 이번을 보니까 우리가 더 위험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상황이 이게 거기다가 지금 복잡해진 거예요. 세계 5위의 군사 대국인데 이거 정말 큰 문제를 이거 정말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동북아의 이 한반도가 이렇게 딱 중심에 있으면서 지금의 전 세계의 정세를 보면 북한도 북한이지만 더 심각한 게 중국이 이제 커지면서 이 대만 해협이라든가 대만의 침공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남중국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긴장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실은 주한미군의 역할도 이렇게 단순하게 뭐 북한을 갖다가 방해한다든가 북한으로부터 이런 남북한 간의 옛날에 6.25 직후에 그런 역할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서 이 전체 아시아의 어떤 미군,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 기지에 있는 주일미군하고 비슷한 역할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트럼프는 방위비 얘기를 꺼낼 거 아닙니까? 그 주둔 문제를 꺼내고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미군이 있는 게 이제 점점 미군의 역할 자체가 한국 자체보다는 이 전 세계 미국의 패권을 지키고 이런 역할들이 있는 건데 이걸 뭐 물론 우리가 또 더 내야 된다 하는 그쪽의 논리가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조금 이렇게 다시 좀 우리가 이걸 재구조화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주한미군의 역할론에 대한 것. 그래서 이번에 방위비 재협상을 하면서 만약에 요구를 하면 어차피 협상은 해야 될 테니까 이제 사실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국방수권법이 통과됐잖아요. 근데 의회에서 통과됐는데 그럼 트럼프가 다시 이걸 재론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러면 만약에 재론이 될 때 역할론을 갖다가 다시 꺼내서 그러면 주한미군의 역할을 갖다 차제에 그러면 아예 다시 논의를 하고 다시 그 포지셔닝을 하고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역할을 찾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한미군이 지금 인민군의 재남침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제 그 주둔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목적이랄까 용도는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 동제권을 돌려주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합의한 날짜가 아마 내 기억에 2012년 4월 17일인가 그렇게 합의를 했을 거예요. 그걸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연말로 미뤄놨어요. 그 핑계대고. 근데 박근혜가 들어와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미국이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해서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참 엄청난 불상사를 오히려 예방할 수 있었다는 참 다행이지만 슬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이 됐지만은, 나는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이 그걸 돌려준다고 할 때 이미 주한미군의 용도는 대북 방어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는 시점이니까 2006, 7년 중국이 지금 그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미국도 감지를 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소위 군사적 수단으로서 주한미군 역할이 좀 새로 부여되기 시작했고, 물론 평택으로 이사한 것은 그 전이지만은 평택에다 세계 최대 지금 군사기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한미군? 네. 평택에 와 있는 이유가 뭔데? 북한은 이제 그 걱정 없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그 항만이잖아요. 그렇지. 응? 평택에 지금 그렇게 옮겨놓은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그 수단이라면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 우리 보고 돈 무조건 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미국이 돈을 내야 돼요 지금 여기. 응? 저희들 국가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평택에서 그렇게 자리를 틀고 있으면은 처음부터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원칙이 그때 우리가 내기로 한 것이 비율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여기 그 한국인 인력 노동자들, 그다음에 카투사 그 사람들 인건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식으로 시작한 거죠. 예, 원래 원화발생 경비라 그래서 시작점은 그걸로 되는데
총경비의 3분의 1을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한 게 최초 합의고, 그런데 이게 그 참으로 그 유명무실한 합의인 것이 뭐냐면은 이 전제 조건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그럼 얼마가 드는지를 한미 양국이 실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야 이게 3분의 1이 되든 2분의 1이 되든 뭔가 그 합리적 기준이 생기는데 이게 합의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랬는데 실사도 안 이루어졌고, 실사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3분의 1이라는 건 합의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엔 그냥 총액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 뭐 인건비니 무슨 군사건설비니 그건 형식적 항목인 거고, 그냥 총액으로 세려서 묻지마 부담으로 운영이 돼 왔고, 그것이 매년 어떤 그 증액이 되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원화 발생 경비의 3분의 1은커녕 다 충족되고도 남을 만큼 좋습니다. 아니 남지 않아 돈이 우리가 준 돈이 네. 다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총액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그 일기 때 저 본토의 작전 유지 비용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예, 한국의 주한미군 비용이 아니고. 본토의 작전 그러니까 유지 본토에서 항공모함이 한국으로 오면은요 시동만 걸었는데 1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왔다 가면 한 3억 달러 듭니다. 항모 전단이. 그렇겠죠. 항모전단. 그걸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 폭격기가요 한 번 뜨기만 하면 5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 번 뜨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내놓고 그 다음에 가서 정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그 비용까지도 내놔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두고 쓰는 말이, 아니 우리가 그 사우스 코리아를 지켜주고 있는데 북한으로부터, 그러니까 돈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북한이 지금 다시 남한을 상대로 해서 군사 작전을 벌일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부터 따져야 돼요, 사실은. 아니, 그렇죠. 그래, 아니, 저는 진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사실 이번에 러시아에 파병한 걸 보고는 깜짝 놀랐는데 의외로, 생각 외로 정말 아직 이 역량이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북한이 유일하게 위협적인 게 있다면 그건 핵인데 사실 그 핵마저도 우리가 그러면 핵 그 개발 능력이 없냐 하면 우리 핵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못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굳이 따지자면 우리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마치 옛날에 그 휴전선 지켜주던 그 6.25 직후의 상황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한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평택에 나가 있는 주한미군 미군 기지는 중국 때문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을 제일 가까이서 지금 오키나와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좀 가까이서 중국의 정치 중심지, 경제 중심지를 좀 감시할 수 있는 지점에 평택 기지가 있는데, 그런데 무조건 우리 보고 북한의 남침을 막아주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하는 그 주장부터가 틀렸다는 것은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좀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트럼프 일기 때 주한미군을 원래 철수하려고 그랬거든. 방위비 분담금은 철수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분풀이 같은 형식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한미 FTA와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의 신념이었거든. 그랬는데 그때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그 제동을 걸고 나서는데 그 논리가 철수는 안 된다. 이게 북한이 ICBM을 미국으로 쏘면 이거를 미국의 정지궤도 위성이 파악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ICBM이라는 걸 알려면은 알래스카에 있는 지상 레이더 기지가 최종 판단을 하는데 쏜 이후에 15분 후다예요. 그러면 거의 다 날라온 거예요. 근데 주한미군이 있으면 7초면 된다 그랬어요. 7초면 된다. 북극 쪽으로 쏜다 하더라도 여기서 탐지를 하게 되면은 이게 미국 본토 안보에 너무나 이거 중요한 조기 경보 역할을 하니, 그래서 한국 정부로부터 우리가 어마어마한 협조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그 책에는 뭐 기밀이라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지만 서해에 기지까지 내줬다는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게 서해, 그 정보기지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지금 서해 쪽에 미국의 NSA 국가안보국이 신경망이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5I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NSA가 여긴 주요 감청 지역이에요. 그 센터가 용산에 있다고. 정보 분석 센터가. 그런데 우린 그 정보를 못 봐. 5I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용산에서 다 떠나도 정보부대만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정보망은 북한에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하면은 미국 공격의 신호가 있냐. 그 다음에 레이더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미국 본토 방어의 조기 경보 역할을 구축해 온 거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는 안 된다.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 우린 기지 사용료를 받아야 돼. 이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비싼 해가지고 땅이고 평택은 비싼 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트럼프한테 주한미군 철수 보고서 올리라는 거를 중간에서 빼돌립니다. 그다음에 트럼프를 찾아가 담판을 지니까 그래?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뭐 사드 그것도 보냈다는데 방위비 분담금 5배 받아내. 이렇게 이제 방향이 틀어진 일종의 거예요. 이제 화풀이, 분풀이 비슷하게 된 분풀이 거네요. 비슷하게.